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박사가 사랑한 수식 4장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것은 소수였다. 나도 소수란 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사랑의 대상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대상은 엉뚱하지만 소수를 사랑하는 박사의 방식은 정통적이었다. 그는 소수를 아끼고 어루만지고 온갖 정성을 다하고 존경했다. 때로는 애무도 하고 때로는 무릎을 꿇기도 하면서 한시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 서재에 있는 책상에서 또는 식탁에서 박사가 나와 루트에게 들려준 수학 이야기 중에는 아마도 소수가 가장 많이 등장했을 것이다. 일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지는 이 고집쟁이 수에게 무슨 매력이 그리 있는지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다만 소수에 대해 얘기하는 박사의 한결같은 태도에 끌리다 보니 우리 사이에는 연대감 비슷한 것이 생겨났다. 소수가 감축을 지닌 이미지로 마음속에 동그만히 떠오르게 된 것이다. 그 이미지에는 세 사람 모두 달랐을 텐데 박사가 소수라고 한마디만 해도 서로 친밀감에 찬 눈짓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캐러멜을 떠올리면 입안에 달콤한 침이 고이는 것처럼 우리 세 사람에게 저녁은 아주 귀중한 시간대였다. 아침에 처음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들로 만나서 다소나마 박사의 긴장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루트가 학교에서 돌아와 천진한 목소리로 떠들어대는 때였기 때문이다. 그 때문인가? 내가 기억하는 박사의 옆 얼굴에는 늘 저녁해가 비치고 있는 것 같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박사는 소수에 대해서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루트와 나는 절대로 그 얘기는 벌써 들었어요 라고 말하지 않기로 굳게 약속했다. 에나스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만큼이나 중요한 약속이었다. 신물이 날 정도로 여러 번 들은 이야기라도 성의껏 들으려고 노력했다. 유치하게 짝이 없는 우리들을 수학자처럼 대해주는 박사의 노력에 답할 필요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를 혼란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어떤 종류든 혼란은 박사를 슬프게 했다. 우리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박사는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 수 없으니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얘기는 벌써 들었어요 라고 말하지 않는 정도야 쉽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수학에 넌더리가 나는 상황은 거의 없었다. 같은 소수 이야기인데 소수가 무한히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증명, 소수를 사용해서 암호를 만드는 법, 거대 소수, 쌍둥이 소수, 메르센의 소수 등등 조금만 구성이 달라져도 자신의 착각을 깨닫게 되거나 새로운 것이 발견되었다. 날씨나 말투만 달라져도 소수를 비추는 빛의 색이 달라 보였다. 나는 소수의 매력은 그것이 어떤 질서 속에서 출현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데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일과 자기 자신밖에는 약수가 없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면서도 각각은 제멋대로 흩어져 있다.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찾아내기 힘든 것은 분명한데 어떤 규칙에 따라 그들의 출현을 예견하리란 불가능하다. 그 무질서가 완벽한 미인을 추구하는 박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었다. 어디 1에서 100 사이에 있는 소수를 써볼까? 연습 문제를 풀고 나서 박사는 루트에 연필을 쥐고 숫자를 쭉 써나갔다. 2, 3, 5, 7, 11, 13, 17, 19, 23, 29, 31, 37, 41, 43, 47, 53, 59, 61, 67, 71, 73, 79, 83, 89, 97. 어떤 경우에든 박사의 손가락에서는 숫자가 술술 나왔다. 내게는 정말이지 경이로운 일이었다. 전자레인지의 스위치조차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늙고 왜소한 손가락이 어떻게 무수한 종류의 숫자들을 이토록 정연하게 통솔할 수 있는지 거의 불가사의할 정도였다.
동시에 나는 박사가 사비 연필로 쓰는 숫자의 모양을 좋아했다. 사비는 너무 동글동글해서 리본에 매듯 같고 5는 앞으로 기울어져서 금방 잃어도 쓰러질 것 같다. 모양은 제각각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멋이 있었다. 박사가 태어나 처음 숫자를 만난 이후 애지중지 키워온 우호의 정이 각각의 모양에 반영돼 있었다. 그래, 어떻게 생각하나? 박사는 늘 추상적인 질문으로 말문을 텄다. 다들 제멋대로 해요. 대개는 루트가 먼저 대답했다. 그리고 이만 짝수고요. 루트는 소외된 수를 유독 잘 찾아냈다. 그렇지, 소수 중에서 짝수는 2, 딱 하나뿐이다. 소수 번호 1의 1번 타자. 선두 타자는 혼자 선두에 서서 무한한 소수를 이끌고 있는 존재란다. 외롭지 않을까요? 아니, 걱정할 것 없어. 외로워지면 잠시 소수의 세계를 떠나 짝수의 세계로 가면 친구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17과 19, 41과 43처럼 이어지는 홀수가 둘 다 소수인 경우도 있네요. 나도 루트에게 지지 않으려고 분발했다. 아주 좋은 지적이군. 바로 쌍둥이 소수지. 평소 사용하는 언어가 수학에 등장하는 순간 낭만적인 울림을 띠는 것은 어째일까, 어째서일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우의 수도 그렇고 쌍둥이 소수도 그렇고 적확함은 물론 시의 한 구절에서 빠져나온 듯한 수줍음이 느껴진다.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그 속에서 숫자들이 서로 포옹하기도 하고 똑같은 옷을 차려입고 손을 마주 잡은 채 서 있기도 한다. 수가 커지면서 소수의 간격도 커지니까 쌍둥이 소수를 찾아내기란 점점 어려워지지. 소수가 무한히 많다고 쌍둥이 소수도 무한하게 있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 박사는 쌍둥이 소수를 동그라미로 에워싸면서 말했다. 박사의 수업을 들으며 한 가지 의아한 것은 그가 모른다, 알 수 없다는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한다는 점이다. 모른다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새로운 진리를 향한 길잡이였다. 그에게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은 예상에 담긴 사실을 가르치는 것은 이미 증명된 정리를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중요했다. 수는 무한하니까 쌍둥이 소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루트의 예상은 아주 건전하구나. 하지만 100을 넘어 1만, 100만, 1천만 하고 숫자가 커지면 소수가 전혀 없는 사막지대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수도 있어. 사막? 그래, 아무리 걸어도 소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지. 사방이 온통 모래의 바다야. 태양은 쨍쨍 내리쬐고 목은 바짝 마르고 눈은 가물거리고 정신은 몽롱하고 소수다 하고 뛰어가 보면 그냥 신기루일 뿐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는 것은 뜨거운 모래바람뿐.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지. 지평선 너머에 맑은 물이 출렁이는 소수란 이름의 오아시스가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이야. 저녁 해가 우리의 발치에 길게 드리워졌다. 루테는 쌍둥이 소수를 에워싼 동그라미를 연필로 다시 한번 더듬었다. 부엌 전기밥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박사는 사막을 내다보듯 창밖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었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손질하지 않은 버려진 마당이 있을 뿐이었다. 박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인파였다. 외출을 싫어하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백화점, 극장, 지하철, 어디든 사람이 많으면 그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장소였다. 잡다한 사람들이 우연히 모여 시끌시끌하고 무질서하게 웅성거리는 모습은 수학적 감각이 추구하는 아름다움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다. 그는 늘 차분하고 고요하기를 원했다.
그렇다고 반드시 소리가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루트가 복도를 쿵쾅거리고 뛰어다녀도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아도 그가 유지하고 있는 고요함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박사가 추구하는 고요함은 바깥의 소리가 끼어들지 못하는 그의 마음속에 존재했다. 수학 잡지의 현상 문제를 풀어 리포트 용지에 깔끔하게 옮겨 쓰고서 다시 한번 훑어볼 때 박사는 자신이 도출해낸 해답에 만족하면서 중얼거렸다. 아, 고요하군. 정답을 얻었을 때 박사가 느끼는 것은 환희나 해방감이 아니라 고요함이었던 것이다.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장소에 정확하게 자리해 덜거나 더할 여지 없이 오랜 옛날부터 거기에 한결같이 그렇게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있으리란 확신에 찬 상태. 박사는 그런 상태를 사랑했다. 따라서 고요하다는 말은 최대의 찬사였다. 그는 마음이 내키면 식탁 의자에 앉아 부엌에서 반찬을 만드는 나의 뒷모습을 바라보곤 했는데 특히 물만두를 만들 때는 경의에 찬 시선을 보냈다. 손바닥에 얇은 만두피를 올려놓고 속을 넣고 둘로 접어 모양을 만들어 접시에 늘어놓는다. 그렇게 단순한 동작이 하염없이 되풀이될 뿐인데 박사는 마지막 한 개가 완성될 때까지 눈길을 떼지 않았다. 그가 너무도 진지한 표정을 하고 간혹 감탄스럽다는 듯 함숨까지 내쉬면 나는 온몸이 간질간질한 느낌에 웃음을 꾹 참아야 했다. 자, 다 됐어요. 단정하게 줄 선 만두가 가득한 접시를 들어올리면 박사는 식탁 위에 두 팔을 올려놓고 정말 놀랍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 정말 고요하군. 하고. 상황이 하나의 정리로 통일되지 않거나 만사가 고요하지 않을 때 박사가 얼마나 큰 공포를 느끼게 되는지 알게 된 것은 황금 연휴가 끝난 5월 6일이었다. 루트가 부엌 아래 손을 베는 사건이 벌어졌다. 토요일부터 다음 화요일까지 나흘을 쉬고 박사의 별채를 찾았더니 세면대에서 샌 물이 복도까지 흘러넘쳐 있었다. 수도관리국에 전화를 걸고 수리업자를 부르자니 사실 나도 짜증이 났다. 그런데다 며칠 동안의 공백 탓인지 박사가 저녁 때가 되도록 서먹서먹하게 굴었다. 메모지를 가리키며 내가 누구라고 밝혀도 반응이 둔했다. 만약 짜증에 찬 나의 기분이 그에게 전해져 루트가 상처를 입은 원인이 되었다면 박사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 루트가 학교에서 돌아오고 나서 나는 식용유가 떨어진 것을 알고 장을 보러 나갔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박사와 루트 둘만 남겨두기가 조금은 불안했다. 그래서 굳이 나가기 전에 루트에게 재차 확인했다. 괜찮을까? 뭐가? 루트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나도 뭐가 불안한지는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무슨 예감이 들어서였을까? 아니, 그렇지 않다. 실무적인 의미에서 박사가 과연 보호자 구실을 해낼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던 것이다. 금방 돌아오기는 하겠지만 박사님하고 둘이서 집 지키는 건 처음이니까 괜찮을까 싶어서. 괜찮아, 걱정 마. 루트는 나의 걱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숙제 검사를 받으려고 박사의 서재로 뛰어갔다. 20분쯤 장을 보고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상황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았다. 박사는 루트를 껴안은 채 오열도 신음도 아닌 소리를 지르면서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루트가 어쩌다 이런 일이. 박사는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혼란에 빠져 있었다. 사정을 설명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이마에서는 땀이 솟고 입술을 떨어 이가 부딪히는 소리까지 들렸다. 나는 루트의 몸을 휘감고 있는 박사의 팔을 풀고 둘을 떼어놓았다. 루트는 울고 있지 않았다. 박사의 혼란이 어서 수습되기를 기도하듯 혹은 내게 혼날까봐 겁을 먹은 듯 그저 얌전히 눈을 내리깔고 있을 뿐이었다. 루트의 왼손에 피가 묻어 있었고 둘의 옷도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박사가 그렇게 동요할 만한 상처가 아니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었다. 피도 어느새 말라붙어 있었고 루트 자신도 전혀 아파하지 않았다. 나는 루트의 손목을 잡고 싱크대 앞으로 데려가 찬물에 상처를 씻어주고 수건으로 왼손을 꼭 누르고 있으라고 말했다. 그러는 동안 박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루트를 껴안았던 자세 그대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루트의 상처를 돌봐주기보다 박사의 정신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우선일 것 같았다. 괜찮아요. 나는 그의 등에 손을 얹고 최대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쩌다 이렇게 끔찍한 일이. 저 귀엽고 영리한 애가 살짝 베었을 뿐이에요. 남자애들은 툭하면 다치고 그래요. 내 잘못이야. 루트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내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혼자서 아무 말도 않고 꾹 참았어. 아무 잘못한 거 없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 탓이야. 치료를 하려고 했어. 믿어줘. 그런데 피가 계속 루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아서 박사는 두 손으로 땀과 콧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감쌌다. 걱정 마세요. 루트는 살아있어요. 보세요. 저렇게 숨 쉬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그의 등을 쓰다듬었다. 의외로 넓은 등이었다. 두 사람의 엇갈리는 얘기를 종합해보니 이랬다. 숙제를 끝내고 사과를 먹으려고 루트가 사과를 깎다가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를 칼에 베었다. 박사는 사과를 먹고 싶다고 한 사람은 자기 연노라고 주장했고, 루트는 그냥 자기가 먹고 싶어서 깎아놓으라고 했다. 아무튼 루트가 혼자서 이를 수습하려고 반창고를 찾고 있는데 피가 멈추지 않아 허둥대는 모습을 박사가 본 것이다. 공교롭게도 동네 병원의 진료 시간이 모두 끝난 후였다. 다행히 역 반대쪽에 있는 소아과에 전화가 연결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 후 일단 내 손을 빌려 몸을 일으킨 박사가 보여준 활약상은 입이 벌어질 정도였다. 다리를 다친 것이 아니니 괜찮다고 하는데도 박사는 루트를 업고 소아과까지 뛰었다. 흔들려서 상처가 오히려 벌어지는 것은 아닐지 염려될 지경이었다. 아무리 어리되지만 30kg이나 나가는 초등학생을 업고 뛴다는 것이 몸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박사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뜻밖이었다. 방금 전까지 내가 쓰다듬어 주었던 등에 루트를 업고 두 다리를 팔에 꽉 낀 채 곰팡이 핀 구두를 신고 달렸다. 루트는 아파서가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 부끄러워 타이거슨 모자를 푹 물러쓴 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수아과에 도착한 박사는 마치 다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있기라도 한 듯 잠긴 현관을 쾅쾅 두드렸다. 부탁합니다. 빨리 열어주세요. 아이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부탁입니다. 두 바늘을 꿰매는 것으로 치료는 끝났다. 나와 박사는 어두컴컴한 복도의 의자에 앉아 혹 인대가 손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앉아만 있어도 답답해지는 낡고 초라한 수학과였다. 천장은 거뭇거뭇하고 때로 얼룩진 슬리퍼는 끈적거리고 벽에 붙어있는 이유식 교실과 예방접종 안내 포스터는 누렇게 발해 있었다. 엑스레이실의 불빛만 부옇게 우리를 비추고 있었다. 만에 하나 대비해 하는 검사인데 루트는 좀처럼 진료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자네 혹 삼각수라고 아나? 엑스레이실 문에 붙어있는 방사선 위험을 알리는 삼각 마크를 가리키며 박사가 물었다. 아니요? 나는 대답했다. 숫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다소 혼란이 진정되어 보이지만 마음속은 아직 불안으로 가득하다는 증거였다. 정말 우아한 숫자지. 박사는 접수창고에서 받은 설문지 뒤에다 까만 동그라미를 삼각형 모양으로 쭉 이어 그렸다. 자, 어떤가? 글쎄요, 아주 꼼꼼한 사람이 장작을 가지런히 쌓아 올린 듯하기도 하고, 검정 콩을 늘어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중요한 포인트는 꼼꼼한 사람이라는 거야. 첫 번째 단에는 한 개, 두 번째 단에는 두 개, 세 번째 단에는 세 개. 이렇게 아주 단순한 삼각형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 나는 삼각형을 들여다보았다.
박사가 손을 파르르 떨었다. 어둠 속에 검정 동그라미가 둥실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각각의 삼각형에 포함되어 있는 검정 동그라미 수를 세어보면 1, 3, 6, 10, 15, 21. 이걸 10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이렇게 돼. 즉, 삼각수는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1에서 어떤 수까지의 자연수의 합을 나타내고 있지. 이 삼각형 두 개를 붙여 놓으면 더 넓은 세상이 펼쳐져. 너무 많이 그리면 복잡해지니까 네 단체 삼각수를 10으로 해볼까? 춥지도 않은데 박사가 점점 더 심하게 손을 떨어 검정 동그라미 모양이 일그러졌다. 박사는 연필 끝에 신경을 집중하려고 열심히 였다. 양복에 붙어있는 메모지는 하나같이 피로 얼룩져 거의 읽을 수가 없었다. 자, 잘 보라고. 네 번째 삼각형 두 개를 붙였더니 검정 동그라미가 세로로 4개, 가로로 5개가 늘어서 사각형이 만들어져 있어. 이 사각형 속에 있는 검정 동그라미를 전부 합하면 4 곱하기 5는 20, 20개지. 알 수 있겠지? 이걸 다시 절반으로 나누면 20 나누기 2는 10이 되고 10은 1에서 4까지의 자연수의 합이 되지. 또는 사각형의 각 단에 주목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 1, 2, 3, 4 더하기 4, 3, 2, 1은 5, 5, 5, 5. 이걸 사용하면 10단째 삼각수, 그러니까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의 합이든 100단째의 삼각수든 금방 구할 수 있지. 1에서 10까지는 2분의 10 곱하기 11은 55. 1에서 100까지는 2분의 100 곱하기 101은 5050. 1에서 1000까지는 2분의 1000 곱하기 1001은 5만 500. 1에서 만까지는 박사는 울고 있었다. 연필이 떨어져 발치에 굴렀다. 박사가 우는 것은 처음 보았지만 벌써 몇 번이나 같은 모습을 본 듯한 착각이 들었다. 오랜 옛날부터 이렇게 흐느껴 오는 사람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마냥 서 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알겠나? 자연수의 합을 구할 수 있다고. 알고 말고요. 검정콩을 세모 모양으로 쭉 늘어놓는 거야. 그뿐이라고. 네, 맞아요. 내가 하는 말 정말 이해하겠나? 걱정 마세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 삼각수는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나는 말했다. 그때 진료실에서 루트가 나왔다. 다 끝났어요.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루트는 붕대를 감은 왼손을 기운차게 흔들어 보였다. 그 소동 덕분에 뜻하지 않은 외식을 하게 되었다. 병원에서 나오는 순간에 우리는 셋 모두 배가 몹시 고프다는 것을 알았다. 인파를 싫어하는 박사를 위해 역 앞 상점가에서 제일 한산한 가게를 찾아 카레라이스를 먹었다. 손님이 없는 게 당연하다 싶을 만큼 맛은 그저 그랬지만 밀식 따위는 거의 해본 적이 없는 루트는 신이 나서 들썩거렸다. 상처에 비해 붕대를 칭칭 휘감은 것도 만족스러운지 명예로운 부상을 입은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했다. 이제 당분간 목욕 안 해도 되겠네? 설거지 안 거들어도 되고. 루트는 한껏 거들먹거렸다. 돌아가는 길에도 루트는 박사의 등에 업혔다. 밤이 늦어 지나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눈에 안 띄겠다 싶어 안심한 것인지 아니면 그러지 않을 수 없는 박사의 마음을 배려한 것인지 루트는 모자의 챙을 뒤로 올리고 순순히 업혔다. 가로등이 플라토누스 가로수를 비추고 높은 하늘에는 살짝 깎여나간 달이 떠 있었다. 밤바람은 상쾌하고 배는 잔뜩 부르고 루트의 왼손은 무사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박사와 나의 발소리가 겹쳐지고 루트의 운동화는 덜렁덜렁 흔들렸다. 박사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자 루트는 갑자기 심술을 부렸다. 후다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라디오를 켜더니 피 묻은 옷을 벗으라고 하는데도 대답이 없었다. 타이거스 지고 있어? 루트는 책상 앞에 앉아 라디오만 노려보고 있었다. 상대팀은 자이언츠였다. 하기야 어제도 졌지. 여전히 대꾸가 없었다. 9회 초가 끝나자 아나운서는 나카타와 구아타가
호투가 이어지는 가운데 2대2 동점이라고 해설했다. 다친 데 아파? 루트는 입술을 깨물고 라디오 스피커에서 눈길을 떼려 하지 않았다. 아프면 병원에서 받은 약 먹어야지. 물 가져올게. 됐어. 간신히 루트의 입이 열렸다. 참을 필요 없어. 구름 생기면 큰일이잖아. 됐다니까. 아프지 않다고. 루트는 붕대를 감은 왼손을 움켜쥐고 책상을 두세 번 내리치고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을 오른팔로 가렸다. 타이거스가 져서 심술이 난 것은 아닌 듯했다. 왜 그러는 거야? 막 꿰밀고 왔는데 또 피나면 어쩌려고? 미처 가리지 못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붕대에 피가 스미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는데 루트가 내 손을 뿌리쳤다. 라디오에서 환성이 일었다. 투아웃에서 안타가 터진 모양이었다. 너 혼자 두고 엄마가 시장에 간 게 그렇게 싫었니? 아니면 칼질 하나 제대로 못한 게 속상해서? 박사님 앞에서 실수한 게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야? 아무 대꾸가 없었다. 타자는 가메야마였다. 구타와 선수의 투구에 압도되어 2타석 연속 삼진을 당하고 있는데요. 역시 직구로 밀어붙일까요? 구타와 선수 제1구. 안 그래도 경기장의 함성 소리에 묻혀 중계방송이 잘 들리지 않는데 루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루트는 아무 소리 없이 꼼짝 않고 그저 눈물만 흘렸다. 하루에 두 남자의 눈물을 보다니 무슨 날이 이렇지? 하고 나는 생각했다. 지금까지 루트가 우는 모습은 수도 없이 보아왔다. 젖달라 울고 안아달라 울고 짜증을 내며 울고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울었다. 하기야 루트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울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에 보았던 눈물과 달랐다. 눈물은 내가 아무리 길게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곳에서 흐르고 있었다. 너 혹시 박사님이 제대로 돌봐주지 않았다고 화난 거니? 아니야. 루트는 나를 노려보며 언제 울었냐는 듯이 차분한 말투로 말했다. 엄마가 박사님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박사님에게 나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까 하고 잠시라도 의심한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서야. 카메야마가 두 번째 투구를 우중간으로 날렸다. 와다가 1루에서 전력 질주에 홈을 밟았다. 아나운서는 고함을 질렀고 파도치는 환성이 우리를 감쌌다. 다음 날 박사와 함께 메모를 다시 썼다. 왜 피가 묻어 있는 거지? 박사는 이상하다는 듯이 자기 몸을 점검하며 말했다. 루트가 우리 아들이 사과를 깎다가 손을 뺐어요. 대단한 상처는 아니었어요. 자네 아들이? 아, 그거 큰일이로군. 피를 꽤 많이 흘린 모양인데. 아니요. 박사님이 같이 계셔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정말? 내가 도움이 됐단 말인가? 물론이에요. 이렇게 메모지가 엉망이 될 만큼 애쓰셨는걸요. 나는 양복에서 메모지 한 장 한 장 떼어내며 말했다. 메모지가 몸 여기저기에 둥지를 틀어 떼어내도 줄지 않는 듯한 기분이었다. 대부분 나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수학에 관한 것이었다. 박사는 수학이 아니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많지 않았다. 그뿐이 아니에요. 병원 대기실에서 아주 중요한 것도 가르쳐 주셨는걸요. 아주 중요한 거? 삼각수요.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데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한 공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숭고한 공식이더군요.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싶어질 만큼. 그럼 이것부터 시작할까요? 나는 제일 중요한 메모. 내 기억은 80분밖에 지속되지 않는다를 내밀었다. 박사는 새 메모지에 그 한 줄을 옮겨 썼다. 내 기억은 80분밖에 지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에게만 들리는 작은 목소리로 그 한 줄을 읽었다.